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저 겨울 옷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 길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벚꽃도 또 많이 떨어졌죠. 날씨가 맞아요. 널뛰면서. 네, 벚꽃 엔딩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벚꽃은 다 떨어지고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꽃길은 계속 걸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언을 남은 벚꽃 좀 아쉽더라도 충분히 만끽하는 시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는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연극을 시작했어요. 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배우에게도 연극 연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이번에 연극에 도전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워낙 TV나 영화에서 많이 봐서 연극 무대에 섰던 분인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영애 씨가 연극 무대에 선 지는 굉장히 오래돼서 32년 전에 20대 때, 그러니까 연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연극 무대에 섰는데 이때 작품이 짜장면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연극 작품을 선택하게 된 건데 이번에 선택한 작품은 노르웨이 극작가죠. 헨리 깁센의 대표작입니다. 헤다 가블러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이 사회적 제약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의 심리를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는 주인공인 헤다 역으로 이 작품에 출연하는데요. 불안과 욕망으로 들끓는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게 됩니다. 이영애 씨 하면 매체 연기자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연기자라고 할 수 있죠. 네. 드라마로는 대표작 하면 대장금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영화라고 한다면 친절한 금자씨, 봄날은 감다 이렇게 매체에서 두드러지는 연기력을 보였던 배우입니다. 이영애 씨가 그동안 연극을 상당히 하고 싶었다고 해요. 무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연극을 할 때 일정 기간 무대에 서야 되다 보니까 그 스케줄을 이제 잡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케줄을 비우고 그렇죠. 그 연극에 이제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군요. 네,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제작 발표회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영화와 다른 또 연극만의 매력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 드라마와 영화는 리허설이 있고 그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연극은 짧게는 한 달, 길면 2달 동안 연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때마다 이제 오늘 보여줬던 이 헤다의 모습이 다르고 내일 또 준비할 헤다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뭔가 변화하는 데서 나오는 희열감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모습과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라기보다 드라마, 영화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영애 씨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본 가장 큰 일탈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영애 씨가 연극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일탈이 연극이다. 너무 좀 건전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 이영애 씨가 얼마나 이 대답을 조곤조곤하게 했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탈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연극을 시작했어요. 배우로서 일탈은 아니죠. 저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확장, 일탈이라기보다도
저의 연기의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헤다 가블러라고 5월 7일인가? 그때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꼭 와서 봐주세요. 네. 좀 더 큰 확장이라는 게 이제 네. 뭐 연기에 대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르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장르를 네. 좀 연극까지 다시 그렇죠. 좀 확장하는. 매체를 벗어나서 무대로의 어떤 장르의 변신,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연기자로서 뭐 연기력에 대한 확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연기와 무대 연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카메라 연기 같은 경우는 연기자들이 거의 이제 표정 위주로 클로즈업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클로즈업을 많이 잡기 때문에 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다면 사실 무대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발성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했던 연기와 무대에서 하는 연기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뭐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매체, 그러니까 또 다른 장르의 연기를 맛봄으로써 연기자로서의 어떤 연기력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큰 확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32년 만에 영국 무대 복귀인 만큼 좀 여러 가지로 정말 큰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국립극단에서도 이 같은 제목의 연극을 또 올린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는 배우 이혜영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뭔가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요. 뭔가 정면 승부를 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두 배우의 긴장도가 공연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비교 당하는 거라고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사실 여배우분들이 뭐 의상도 같은 걸 입으면 비교 네. 이렇게 사진들이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연기력 비교라는 건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의상 비교하는 차원이 또 다를 겁니다. 네. 게다가 두 사람 다 연기력으로는 탑에 위치해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헤다 가블러의 선배라고 한다면 이영애 씨보다는 이혜영 씨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헤다 역할을 맡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이었어요. 명동예술극장에서 헤다 역으로 보냈었는데 이때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전 회차 전성 매진이 오, 됐고요. 네. 이듬해 연극상의 이제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이 동아연극상입니다. 이 동아연극상에서 여자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헤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원조 그 헤다가 그렇죠.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한민국 여배우로는 원조 헤다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같은 시기에 다른 공간에서 같은 작품을 공연하게 되는, 연기하게 되는 두 배우로서는 자존심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의 그리고 또 평단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흥행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작품을 보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배우를 보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객들은. 네, 관객들 입장에서 네. 좀 행복한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이 밖에도 요즘에 연극 무대에 진출하는 배우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선영 씨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김선영 씨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씬 스틸러를 넘어서서 요즘에 존재감이 굉장히 네, 크게 부각되는 그렇죠. 배우잖아요. 2018년에 이 나심이라는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무대 복귀를 했는데 사실 김선영 씨 하면 연기의 토대가 됐던 게 연극 무대였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국립극장에서 개막을 했죠. 그의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네. 영국 극작가 에반 플레이시 작품이고요. 하룻밤에 세 여성을 강간한 10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 복잡한 심경을 다룬 모성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기준 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엄기준 씨 하면 사실 여러 드라마에서 네.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요즘에는 계속해서 약간 악역 전문 배우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맞아요. 합니다. 네. 악역 캐릭터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사실 그런 와중에도 뮤지컬 무대에 계속 섰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뮤지컬 무대가 아니라 연극 무대에 서게 됩니다. 거장 아서 밀러 작품 시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존 프락터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요.
또 이 외에도 손호준 씨, 유승호 씨, 엔젤스 인 아메리카로 지난해 무대에 처음 섰었는데 이번에 킬링 시저로 나란히 무대에 서게 됩니다. 옛 로마의 절대적 지도자 이 시저를 둘러싼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손호준 씨는 시저 역을 맡았고요. 또 유승호 씨는 브루투스 역을 맡아서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어떤 작품들을 보러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밖에도 이제 연극 랑데부라는 또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작품에는 배우 박성웅 씨, 이수경 씨, 박건영 씨, 그리고 샤이니의 최민호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스타들, 왜 이렇게 좀 연극 무대를 찾는 걸까요? 요즘에 공연 시장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뮤지컬 연극 무대를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반면에 사실 OTT 드라마는 사랑을 받는 드라마들이 있지만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눈에 띌 만한 그렇게 포인트가 맞아요. 있는 드라마들이 요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라마, 영화 이 부진이 맞물리면서 스타들의 연극 복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연극이라고 한다면 대중예술이 아니라 순수예술이잖아요. 이 순수예술인 연극 무대에 선다는 건 아마도 신규 관객들이 이 무대를 찾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 개인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출연료로 본다면 네. 매체 연기를 할 때,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주는, 배우에게 주는 심리적인 보상이 상당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영애 씨가 32년 동안 연극 무대에 서지 못했던 부분이 그 스케줄을 비우거나 네. 이렇게 그만큼의 시간을 여기다 쏟아붓는 게 사실은 좀 또 이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뭔가 상쇄시키는 뭔가를 느낀다는 거죠? 일단 관객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 관객이 나에게 주는 그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그 에너지를 받고 연기를 할 때 느끼는 희열이라는 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와 다르고요. 그리고 반응 자체가 바로 즉각 나오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카메라는 일단 나중에 뭔가 이 드라마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개봉 때까지도 사실 시간이 꽤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는 걸 이 관객들의 눈빛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연기적으로 얻는 보상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사실 스타들이 이렇게 무대를 찾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네. 이렇게 되면 관객들이 스타들이 출연하는 연극 무대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연극에 좀 고루고루 발전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역시 특정, 네.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쏠림 현상이 앞으로 좀 크게 기대를 해본다면 연극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얼굴을 알만한 배우들이 또 연극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연계가 다채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 연극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연극 중에서 좀 호기심이 가는 연극 예매하시거나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혼나야겠네. 혼나야 할 만한 일을 했다면 좀 혼나는 게 맞겠습니다만 무슨 일로 혼나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 씨가 그룹 더 보이즈의 멤버 선호 씨의 태도 논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떤 태도가 논란이 된 건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것 정말 태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 이 그룹 더 보이즈의 선우가 무선 이어폰을 떨어뜨린 뒤에 내 에어땡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래요? 경호원이 주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이를 무표정하게 한 손으로 네. 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저희 한번 볼까요? 네. 네. 짧은 영상이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저 영상이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상인데 누리꾼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왜 직접 주우려고 하지 않고 경호원이 대신 주워줬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나나 역시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혼나야겠네요. 이런 일침을 가하는 영상을
그러니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선우 씨의 팬들이 이제 나나에게 그 악플 테러를 또 가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좀 굴하지 않고 나나 씨가 또다시 선우 씨의 행동에 또 쐐기를 박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팬들이 이제 나나 씨 SNS를 찾아가서 악플을 단 건데요. 한 팬이 이렇게 나나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초밖에 안 되는 단편적인 영상만 보고 사람을 단정짓고 댓글을 단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네. 여기에 나나 씨가 댓글을 단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솔하다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네. 나나 씨의 댓글과 행동이 속 시원하다 라는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팽팽한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 이제 해당 영상의 이제 파장이 좀 커지니까 그룹 더 보이즈의 선우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한 내용이 또 다른 또 논란을 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명을 한 건가요? 처음 해명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 그 감사하다라는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거죠. 좀 잘리거나 드러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네.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는 게 해명이었고요. 그리고 추가 해명이 문제가 된 겁니다. 내 말들 하나 곡해해서 비판하려고 안달난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 업적이고 남 까내리면서 본인의 사람을 위안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그렇게 하시던 대로 불행한 시선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성하려고 하다가도 몇 초밖에 안 되는 영상으로 이 선 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내 할 말 했다고 이렇게 욕먹는다는 게 사람들 참 무섭다 이러면서 반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게 담기지 않았다면 억울하겠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나나 씨뿐만 아니라 여러 네티즌들이 태도 논란이다 라고 비판을 했으니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까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지금 해명이라고 한 것들을 읽어드린 이유는 네. 요약을 안 해드리고 읽어드린 이유는 이게 억울함을 넘어서 감정 필터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팬 소통 플랫폼에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팬은 내 편이니까 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거친 표현을 해도 다 받아줄 거야,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뭐 연예인들이라면 팬 소통 플랫폼에 어떤 글을 올렸다 해도 그게 네.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고 팬이 아닌 일반 대중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매너가 갖춰져 있지 않은 활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정적으로 화가 나든 억울하든 정제를 시켰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 논란으로 영상 이 모습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됐었습니다. 이게 참 그 초반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어떤 일 같은 걸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제 뭔가 그 대처를 제대로 적절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일이 자꾸 걷잡을 수 없게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선우 씨의 소속사가 나서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소속사에서 입장문이 나왔죠. 상황이 반성하는 방향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 소속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우 씨 역시 반성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악성 댓글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런데 소속사가 어제 제가 기억할 때는 오전에 입장문을 냈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입장문을 내고 나서 또 논란이 불거졌던 거죠. 또 뭐가 있었나요? 그 왜냐하면 사이에? 지금 태도 논란을 일으킨 건 이 더보이즈 멤버 선우잖아요. 네. 근데 소속사가 이 입장을 낸 것 자체가 대중으로서는 마뜩지 않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속사 입장문,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게 상황이 반성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선우는 반성을 하고 있는데 왜 비판을 하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이 선우의 해명문을 봤을 때 반성하는 모습으로 느껴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납득하지 못할 입장문이라는 대중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속사가 이 논란을 진화시키려고 입장문을 냈을 텐데
논란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선우의 SNS 잠깐 들어갔거든요. 늦은 밤에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또다시 뭐 이렇게 좀 뭐 장문의 사과글을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에 휩쓸려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본인 해명이 변질됐다라는 거죠. 언행에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뭔가 이 해명이라든지 그때는 이랬다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라든지 이 표현의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실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의 뉘앙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활자는 그 어떤 활자의 뉘앙스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은 더 과격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뭔가 입장을 밝힐 때 어차피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한 목소리를 내서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SNS에 보통 글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글을 쓰게 될 때는 보다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이걸 올려도 오해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올리는 노력 정도는 유명인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나나 씨의 그 발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혼나야겠다도 사실 그 의도치 않게 좀 파장이 더 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이 나나 씨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나 씨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더 보이즈의 팬들이 또 나나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입장을 본인의 이 팬 소통 플랫폼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봤을 때 이 영상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고 그런 댓글을 올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봤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선우 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만약 내 옆에 그런 사람이 또 있다면 똑같이 혼나야겠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행동은 어디서 배웠니?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우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뭐 가요계 선배이기도 하고 연예계 선배이기도 네. 하잖아요. 후배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에서 비롯된 댓글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 얘기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려면은 좀 요즘에는 이제 인성이라든지 태도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소식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범인 체포돼 다행. 네, 범인이 잡혔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요. 어떤 범죄에 좀 휘말렸던 걸까요? 네, 바로 개그우먼 박나래 씨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런 또 소식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외부 진입 흔적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사실 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좀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 경찰 조사 결과 외부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대 남성이고요. 박나래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에 앞서서 며칠 전에 이 용산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용의자와 동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시기에 그 절도 사건들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A 씨, 박 씨 집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박나래 씨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서 범행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3월 말에 용산구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이 A 씨를 추적하던 중에 박나래 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람과 A 씨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붙잡은 겁니다. A 씨와 함께 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용의자 A 씨가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훔친 금품을 작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여죄를 추적해서 내주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이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내부인의 소행인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주변에서 온갖 추측이 막 난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좀 피해를 본 분이 장도연 씨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범인이 잡혔으니까 누명은 벗었지만 좀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정말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죠. 뭐 다들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거 알 텐데요. 엄청나게 친한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네. 영상 함께 보시죠. 개그는 되게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도연이랑 나랑 하는 방송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랑 도연이가 친한데도 묘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봐봐. 동갑인데 빠른 파로고 가장 어렵다는 바로 아랫기 쓰고 근데 또 다른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방송용으로만 친한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우, 다 그만두라 그래. 아니, 피곤해. 왜 시비 걸어? 그냥 둘이 잘 놀겠다는데. 네. 누가 방송용으로 이렇게 친해. 피곤하게. 굳이 뭐까지 그렇게 하나. 맞아. 아, 정말 연예인의 삶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방송용으로 친하다는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사실 두 사람의 사이를 제3자인 대중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또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카메라 앞이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 심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에 박나래 씨 이 집에 침입한 절도범 잡혔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장도연 씨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가짜 뉴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 뉴스보다는 유튜브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 이번에 박나래 씨 집에 침입한 도둑이 장도연이래 이런 식으로 또 와전이 됐을 가능성 아, 배제할 수 없는 네. 거죠. 사실 뭐 이런 사이버 레카의 문제 저희가 한두 번 짚은 건 맞아요. 아닌데 그냥 아니면 말고 일단 그렇죠. 그냥 아무 얘기나 해놓고 익명 속에 네. 숨어서 누가 상처를 받든지 그 상처에 대해서는 뭐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이번을 계기로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보다 더 이 대응책이 네.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이 용산구의 다른 집들도 털던 이 절도범이라고는 하는데 박나래 씨 집인지도 몰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연예인들이 이제 집을 공개하는 그런 예능 콘텐츠를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실 예능 트렌드로 거의 굳혀진 느낌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카메라 여기저기에 설치해놓고 내 삶을 보여주는 예능에 많은 대중들이 또 관심을 갖고 많이들 봐요. 시청률이 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예능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연예인들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유튜브 콘텐츠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브이로그에서 꼭 들어가는 것이 집 공개하는 브이로그가 꼭 들어가요. 사실 뭐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궁금증 때문에 아마도 팬들과 보다 더 가깝게 네.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삶의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일 텐데 중요한 건 지금 박나래 씨가 절도를 당한 이 맞아요. 사건,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계속해서 공개할 경우 이런 사례가 박나래 씨만의 사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범죄 노출 위험도 있고 사실 스토킹 같은 것도 좀 많이 그렇죠.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무작정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여기가 박나래 집이야 이런 목소리가 다 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무섭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연예인의 집 공개 예능, 뭐 집 공개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 바로 이 주거 공간인데 연예인분들의 이 집을 공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MZ세대의 결혼 문화입니다.
요즘에 이제 MZ 세대는 효율성이라든지 실속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주 야무지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웨딩에 사실 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스드메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셀프 웨딩을 선택하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결혼 준비를 하는 20대 여성 A씨 같은 경우는 웨딩 촬영 그리고 청첩장을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촬영도 직접 하고 네. 청첩장도 직접이요. 그러니까 웨딩 촬영은 아는 지인 중에서 영상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그 오.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요. 네. 또 헬퍼 같은 경우는 친한 동생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신부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드레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드레스 사실 하루 촬영하기 위해서 빌리는데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드레스를 중고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누군가가 입었던 걸 구매를 해서 촬영을 하고 다시 중고거래 플랫폼에 똑같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그 웨딩 드레스를 판매한다는 거네요? 요즘에 집도 거래가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촬영을 하고 다시 그 똑같은 가격으로 오. 내놨는데 팔렸기 때문에 드레스에 든 비용이 제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뜰하게 웨딩 촬영하는 또 예비 부부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뜰 문화가 좀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드메, 이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입니다. 이 스드메 그리고 예식장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거품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생일대 한 번 하는 네. 거라는 이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좀 거품이 약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이 셀프 웨딩이 그래서 이제 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뭐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도 당연히 덩달아서 같이 상승을 하잖아요. 관련 조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결혼정보업체가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스드메 패키지 비용이 전년 대비 8% 증가해서 평균 36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또 물가 상승한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금방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 뱉는 거 이게 평균인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결혼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 인건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 업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몰리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잖아요. 수요 공급이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다면 이 가운데서 사실 공급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자는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중요한 건 코로나19 이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예비 부부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약간 정체가 돼 있다가 네.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웨딩이 많이 밀렸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느낀 예비 신혼부부들이 알뜰하게 셀프 웨딩을 준비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뭐 웨딩 촬영, 셀프 웨딩, 웨딩 드레스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면 뭐 활발하게 셀프 웨딩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요즘에는 내가 경험한 걸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SNS에 검색을 해도 관련 게시물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이런 영상들 내가 어떻게 해서 셀프 웨딩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웨딩 촬영에 드는 비용 또는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아끼게 되면 신혼여행지를 보다 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신혼여행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요즘 뭐 아파트 구입하거나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에 보태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드메는 그 하루에 이제 없어지는 비용이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신혼여행에 투자를 하자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 자체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혼식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예식을 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도 또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 관련 조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만 25세에서 49세 미혼 인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라고 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꼽은 사람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B 씨 같은 경우도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일단 비용 부담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 자체가 본인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인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담은 너무 큰데 이 하루의 행사에 들여지는 노력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당사자의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이 일가 친척들 또는 그렇죠. 부모님의 행사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본인들이 결혼식을 안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좀 설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B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부모님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커플들이 이 결혼식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부모님을 오랜 시간 오. 설득했고 네. 마침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결혼식은 안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네, 네. 설득 능력이 되게 뛰어나셨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들도 이제 그 커플들이 결혼식을 간소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4월에 이제 결혼을 앞둔 SBS 아나운서 김다영 씨 그리고 또 스포츠 아나운서 배영재 씨 커플이 그런데요. 결혼식을 가족 식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이 세레머니에 큰 의미를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어요. 배우 박희순 씨, 박예진 씨 2015년에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조촐한 언약식으로 결혼식을 네. 대체했고요. 또 가수 정인 씨와 조정치 씨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 2013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지리산 등반으로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생일대의 큰 행사다. 네. 이런 것보다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무언가를 남기자라는 뭐 사고방식의 네네. 전환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유명인들도 늘어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좀 웃음이 나왔던 건 지리산 등반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네. 정인 씨의 오르막길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데 네. 정말 그 뜻깊은 지리산 산행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웃음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 결혼에 대해서도 남성분들은 여성의 외모를 좀 가장 중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에게도 경제력 그리고 직업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추세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세요? 왜냐하면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업 좋은 남성이 뭐 남편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사실 이제 되게 안정적인 직장 그렇죠. 이런 게 좀 중요했었죠. 네, 근데 그 시절에는 여성들이 거의 전업주부를 선택을 했던 시기가 남성들을 보는 관점이 이제 직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외벌이만으로 좀 그래도 가족들이 다 그렇죠. 먹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었나. 가족끼리 먹고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은 두 사람이 벌어도 맞아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요. 중요한 건 과거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업을 봤다면 여성들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벌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외모를 본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30대 여성 C씨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은, 그러니까 스펙도 좋고 직업이 좋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키가 작은 남성이면 보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본인의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합당해야 만난다라는 목소리를 요즘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 키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데 좀 가혹한 기준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이 결혼 정보 업체들도 요즘에는 이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가입 기준을 좀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남성분들도 좀 관리를 좀 해야 네.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요. 체중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결혼정보업체에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 같은 경우 170cm 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168cm일 경우 예외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수백억 대 자산가여야만 가입이 된다라고 아, 네. 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들이 이런 회사 다니는 여성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전문직이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네. 참 쉽지가 않은 또 결혼도 정말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이제 초혼인 부부 가운데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역대 최대인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제력도 경제력인데 나이도
나이도 좀 과거보다는 좀 연하여도 상관없다 이런 그 세태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상녀 연하남 부부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이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 뭐 흔히 말해 예전에 노처녀라고 불렀지만 요즘엔 네.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네네. 골드미스라고 하죠. 이 골드미스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골드미스들이 경제력을 갖추지 않은 연하남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들도 경제력을 갖춘 연상의 배우자를 찾는 경향이 늘어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30대 남성 C씨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6살 연상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매매 대금 거의 대부분을 와이프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력으로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결혼 생활에 상당히 만족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면 갈수록 경제력이 또 가장 큰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MZ 세대들도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좀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사실 예전에 국제 결혼하면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네, 40대, 이미지가. 50대 남성분들이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분들과 결혼하는 걸 국제 결혼의 모습으로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혼인 건수 중에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긴 도시 11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남과 제주 두 곳에 그쳤거든요. 네네. 국제결혼에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아까도 제가 뭐 아파트 마련하기 참 어렵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여성과 결혼할 때 한국 남성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이 주거 그 비용이 너무 그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 결혼 비용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신부 지참금이라든지 한국어 교육비, 생활비를 포함한 이 국제결혼에 드는 총 비용이 1,600만 원에서 2,2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과 결혼할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평균 비용 14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여성과 교제를 했다가 이 내 집 마련, 특히 서울에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내건 여성과 결혼했을 때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에 남성의 사례가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제결혼에 성공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에 뭐 유튜브 콘텐츠 참 많잖아요. 네. 국제결혼 커플을 소개해주는 유튜브 콘텐츠도 이들에 대한 과거와 다른 인식을 가져오는데 한 가지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또 플랫폼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다양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MZ세대의 결혼관 한마디로 정리해 보신다면요? 실리 만렙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 만렙. 네, 실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뜰하게 결혼하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결혼식 올리지 않고 이런 모습도 과거의 허례허식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키라든지 외모는 맞아요.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성형외과를 가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무리한 요구잖아요. 네. 그 기준까지 꼭 뭔가가 도달되어야 하고 통과해야 내 짝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뭔가 이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과거라는 또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감정이 없이 너무 조건에 치우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씁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또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친목 소비 조용함도 트렌드입니다. 왠지 좀 작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에 친목을 이렇게 좀 돈 주고 즐기는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예 뭐 금지된 곳을 일부러 좀 찾아가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장소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친목 카페 있고요. 친목 술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찾는 이유는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 혼자서 이곳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중요한 건 누구와 얘기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 힐링 타임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점원이 와서 관련 상품을 맞아요. 설명해 줄 때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네. 아이, 그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네. 그 나가게 말을 되는 경우가 하기가 있죠. 너무 미안할 때가 네.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 이 비싼 물건을 내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 매장 앞에 점원이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판이 서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둘러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혼자 쇼핑을 즐기는 혼쇼족들을 위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요함에서 이 여유를 찾는 침묵 소비 점점 일상화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여행이라든지 레저의 이미지가 뭐 온 가족 또는 이제 친구와 함께 가서 이제 좀 즐긴다 이런 의미였는데 요즘에는 뭐 경차를 개조한 1인용 캠핑카가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캠이라고 하죠. 솔로 캠핑. 솔로 캠핑.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연하고 소통하고 하늘 한번 봤을 때 가슴이 더 시원해진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치유라든지 힐링을 위해서 떠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한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텔스 캠핑이라고도 합니다. 스텔스 하면 뭐 자맹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잖아요. 네. 스텔스 차박 이런 것들 즐기는 분들 요즘 많은데 이 스텔스 차박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자동차 캠핑을 가서 누가 온지도 모르게 조용히 차 안에서 있다가 오는 게 스텔스 차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네. 있다가 오는 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도 누군가와 함께 가게 되면 그 누군가를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어쨌든 배려해야 되고 그렇죠.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 혼여족이라고 하죠.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다 더 이 여행의 시간도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고요. 사실 주변에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소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소음들을 줄이는 여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 소비가 늘어나는 배경은 또 뭘까요? 일단 침묵 소비를 즐기는 세대가 MZ세대예요.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다면 Z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Z세대 하면 집단주의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죠. 이게 기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배경으로 본다면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코로나19 시기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3년이나 되는 시기 동안 우리가 대면 접촉을 편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 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침묵 소비라든지 혼자 하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내향인으로서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옷 보러 갔을 때 이제 다가오지 않는 거, 혼자서 편하게 보는 이런 소비들이 저는 좀 반가운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마케팅들도 좀 주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거 같은 경우는 쇼핑을 갔을 때 우리가 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지금 사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잖아요. 물건값 흥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젊은 남녀들 어디서 만납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많이 만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회사를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직접 출근을 하고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나머진 재택근무를 하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대면하는 이 어떤 기회라는 것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성격을 좀 바꿔서 사람들과 보다 더 맞아요. 친밀도를 높여서 조금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향형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가 좋은 사회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향인의 시대가 내재웃고 있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일부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립니다. 전화로 주실 분들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이제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화면에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 있으신 분들은 상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